이번 강좌는 뱀파이어의 모델인 역사적 인물 블라드 3세, 즉 블라드 드라큘라에 대한 세 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그 블라드 3세가 왜 뱀파이어의 모델이 되었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죠. 우선 블라드 3세, 즉 블라드 드라큘라가 그 소설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에서 뱀파이어로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아마 그의 그 잔혹한 처벌 방식에 있습니다. 그 잔혹한 처벌 방식은 블라드 3세 또 다른 별칭, 즉 블라드 체페슈라는 그 별명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어로 체페슈는 그 꼬챙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체페슈라는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꼬챙이로 적군뿐만 아니라 자기 명령에 불복한 그 자기 아군 또는 자기가 통치한 나라의 범법자를 꼬챙이로 꽂아 처형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면 말뚝 처형은, 이런 꼬챙이 처형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드라큘라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람을 천천히 죽이면서 그 과정을 즐겼다는 이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블라드 3세 이 꼬챙이라는 별명, 즉 그 블라드 체페슈라는 별명은 그 사후에 더욱더 많이 회자되었는데, 1500년경에 그 터키의 작가가 그를 바로 그 임페러 로드, 즉 꼬챙이 군주라고 별명을 불렀고, 심지어는 같은 나라인 왈라키아의 군주조차도 그를 꼬챙이 군주라고 자기 편지에 썼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이 바로 그 꼬챙이에 꽂아서 사람을 처형하는 건데, 잔혹스럽죠. 밑에 항문 쪽으로 꼬챙이를 꽂아서 입으로 나오게 하는데, 아마 이 처형 방식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큘라의 그 잔인한 처형 방식에 대한 기록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록물들은 그 도처에서 발견이 되는데, 특히 스트라스부르크의 그 공문서 보관소에도 있었고, 또 스위스의 갈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있었고, 또는 오스트리아의 그 잘스부르크가 있죠. 모차르트 고향이기도 한 잘스부르크 근방의 람바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수도원에는 그 기록뿐만 아니라 그가 처형한 방식들에 대한 목판화까지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이, 사진이 나와 있죠. 보면 람바흐 그 수도원 그림도 있고, 오른쪽 보면 이제 스위스의 걸 베네딕트 수도의 그림도 있는데, 참 근사한 곳인데, 사실은 여기에 기록물에 그 무시무시한 행적이 담겨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근데 드라큘라의 기록물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15세기 중반의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금속 활자죠.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됐고, 금속 활자 발명은 구텐브루크를 들죠, 보통. 구텐브루크. 근데 바로 구텐브루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곳은 스트라스부르크예요. 근데 오늘날 스트라스부르크는 그 영토가 프랑스형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스트라스부르크는 독일이 점령했다가 프랑스가 점령했다가 왔다 갔다 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나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스트라스부르크고, 그때 구텐브루크는 보통 독일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 독일에 속했었어요. 지금 현재 프랑스지만. 그래서 EU의 본부가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죠. 왜냐하면 유럽의 정신, 즉 프랑스와 독일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해서 했던 것 같은데, 1440년경에 바로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구텐브루크가 금속 활자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 하면 구텐브루크 광장이라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마 그가 기념해서 있던 건데, 또 하나 이제 싼 종이가 보급되고 해서 이 출판물이 보다 쉽게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 바로 드라큘라에 대한 기록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드라큘라에 관한 기록이 되게 엽기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엽기적인 내용들이 당시 독자들의 취향에 부합했다. 그래서 15세기 말에는 이 드라큘라 얘기가 유럽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을 정도로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가 목판화 사진을 보면서, 그런 그림을 보면서 느꼈지만, 너무 되게 딱 봤을 때 되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되게 자극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가 중세시대라서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즐길 거리가 없었던 시대에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별로 없었죠 당시에는. 이런 선정적 그 얘기들, 이건 대중매체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좀 더 과장도 많이 했을 거예요. 블라드 3세에 대한 얘기는 과장해서, 게다가 또 목판으로 그림까지 그렸으니 되게 선정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참 좋았었던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그때 인쇄술의 발달이 더욱더 그에 대한 기록이 널리 퍼지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드라큘라 기록물이 나오는데 우선 헝가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헝가리와 왈라키아, 즉 드라큘라가 지배했던 왈라키아의 관계는 참 묘한 관계예요, 그죠? 서로 우호적인 관계이면서 하기지만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이기도 한데, 이 그 헝가리에서 블라드 3세 얘기가 널리 퍼지, 특히 그 잔인한 행각이 널리 퍼지게 된 계기는 마차시 1세죠. 블라드 3세를 그가 1462년에 비셰그라드에 구금했다고 그랬어요. 비셰그라드는 그의 그 마차시 1세의 그 여름 궁전이 있던 곳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바로 비셰그라드 그 요새 궁전인데, 여기에 그가 구금을 했죠. 뭐 4년을 구금했다, 12년을 구금했다고 얘기하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4년 정도 구금한 것이 아마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때 특히 그가 구금된 후에 헝가리의 궁정인들, 즉 마차시 1세의 그 귀족들이 그에 관한 얘기를 널리 퍼뜨렸다라고 나옵니다. 특히 마차시의 궁정인들이 당시 교황 특사에게 블라드 3세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가를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그게 그 당시 교황이 피우스 또 비오라고 하는데, 비오 발음이 참 여러 가지 발음이 있어가지고 딱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얘기 어렵죠. 보통 피우스 비오라고 다 흔히 쓰기도 하는데, 비오 2세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오 2세는 교황의 그 기록물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이 있었느냐면은 다음에 보고죠. 교황이 보관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즉 드라큘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차 밖에 깔아 죽이고, 어떤 이는 옷을 벗겨 산채로 살갗을 벗겼으며, 어떤 이는 꼬챙이 꽂아놓고, 어떤 이는 뜨거운 불을 피우는 거겠죠. 뜨거운 석탄 위에 올려 구웠으며, 참 엽기적이죠. 사람은 석탄에 굽고, 어떤 이는 꼬챙이로 머리, 가슴, 엉덩이, 창자를 들어 입으로 나오게 하였다. 또한 이 모든 형태의 잔악한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서인지 엄마의 가슴과 아이를 함께 꿰뚫었다. 엄마의 가슴에다가 아이를 꿰뚫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록 기록물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물 한번 볼까요? 네네. 영상물 보면 그 처형 방법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이 그림을 한번 보이죠. 저기 다큐멘터리로 그가 어떻게 처형을 했는지 그림이 나오죠. 사람들이 긴 말투로 이제 들고 들어와서 막 저항하는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지금 되게 보기 좀 끔찍한 얘기인데, 이 말뚝이 뾰족하진 않아요. 끄트머리 좀 뾰족하지만 묵뚝한데, 너무 뾰족하면 금방 즉사할까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아마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뚝을 천천히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극도로 그 고통을 오랫동안 연장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뚝 처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전에 우연히 이 블라드 3세의 그 잔인한 행각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학자가 나와서 말을 하길, 이 블라드 3세가 이렇게 꼬챙이로 그 사람의 항문에 꽂아서 이렇게 죽인 데는 사실 또 다른 어떤 정신적 심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난 시간 이제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터키 강금 시절 그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블라드 3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문에 꼬챙이를 꽂는 그 형벌에 약간은 뭐 좀 집착하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때 이게 교수님 듣기에는 이게 나름대로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가 젊은 시절에 터키에 구금되었을 때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됐지만 마흐메트 2세, 그죠? 마흐메트 2세가 약간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람이고 양성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성적 학대를 당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학대라는 게 요건 이제 어쩌면 호모섹슈얼 같은 것도 아마 은근히 암시를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 설도 있었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것은 이 말뚝으로 사람을 꿰뚫는 형은 터키에서 유행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터키에서 특히 아시아 쪽에서 그런 말뚝으로 이렇게 뚫고 하는 것들 처벌 형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근데 재밌는 거는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을 터키군한테 가장 많이 사용했죠. 이게 참 아이러니이긴 한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화면 넘어가기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 헝가리에서의 블라드 3세 이 얘기를 또 계속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이 기록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75년에 교황의 특사였던 랑고니한테 전해진 얘기인데 그가 어떻게 그 전해진 얘기를 기록하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정확히 헝가리에서 말입니다. 헝가리 그 궁중에서 블라드 3세가 되게 잔혹한 인간이다. 그래서 그를 투옥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잔혹스에 투옥했다는 얘기를 했고 랑고니도 그렇게 교황한테 전달을 했죠. 심지어는 그 전달한 얘기 중에 하나,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감옥에 갇힌 블라드가 쥐를 잡아서 토막을 내가지고 이렇게 꼬챙이 꽂았다. 상당히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예 원래 잔인한 인물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꼬챙이를 사람한테 꽂던 걸 충족하지 못하니까 쥐한테도 했다라고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너무 궁금해지는 게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막 사실 궁정들이 이런 이야기를 막 널리 퍼뜨렸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강좌에서 저희가 또 좀 이렇게 배운 게 있는데, 블라드 3세는 어떻게 보면 헝가리의 도움으로 군주가 되었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헝가리 마차시 1세에 의해 체포 또 감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차시 1세 입장에서는 그 감금을 좀 정당화 좀 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잔인한 행각들을 좀 조금 더 부각시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박사께서 사실 마차시 1세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블라드 3세 똑같이 기독교 국가고 그리고 이슬람과 싸우는 건데, 사실은 그 이슬람과 싸웠던 왈라키아의 군주였던 드라큘라를 구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화되기 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얘기 저번에 했지만은 그는 더 이상 이슬람과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터키의 군주가 워낙 막강했고, 사실 이제 실리적으로 보면 이제 싸움을 좀 그만두는 것도 헝가리 쪽에서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약간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있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투옥을 시켰는데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나마 잔인한 인물이었다.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해요. 그는 사실은 결국은 그쪽 이슬람교 쪽 편에 들 것이다. 즉 터키의 편에 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거짓 편지를 조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더더욱 그 잔인성을 널리 홍보했다. 근데 홍보가 사실도 있겠고 뭐 과장된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다음에 그럼 우리가 더 궁금해, 왈라키아에서 블라드 3세는 어떤 인물로 얘기가 전해져 있는가.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에 관한 기록물은 드라큘라 성. 드라큘라 성은 많은 사람이 브란성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브란성은 드라큘라 큰 관련은 없습니다. 진짜 드라큘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던 성은 그가 제 두 번째 임기 동안 터키와 맹렬히 저항했던 섬 포에나리 요새, 포에나리 성.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큘라 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성의 포에나리 요새의 건축과 관계된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원래 드라큘라는 3번에 걸쳐 왕좌에 올랐죠. 근데 두 번째가 가장 긴 기간이었는데, 두 번째 권좌에 올랐을 때 드라큘라가 자기 형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사실은 그의 형 미체아 2세였죠. 미체아 2세에 묻힌 곳은 표식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추정을 해서 묻혔을 거다 했는데
무덤을 파헤쳐서 보니까 형이 보니까 얼굴이 아래로 향해 있고 몸이 뒤틀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산채로 화형당했다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분노했죠. 아버지도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그래서 형을 배반한 귀족들에 대한 분노가 항상 있었죠.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왈라케의 발라드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발라드라는 보통 역사적 사건을 노래로 읊은 게 발라드죠. 그렇죠? 근데 발라드에 나오는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여기다 적은 게. 거기 보면 모든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들이 부활절 축제에 참여하도록 모았다. 즉 부활절 축제 때 드라큘라가 귀족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상인 귀족들, 뭐 여러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은 이제 축제이기 때문에 각각 신분에 맞는 좋은 옷을 입고 마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즐기게 한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드라큘라 부하들을 시켜서 사람을 갈라놨대. 늙은 귀족과 부유한 상인을 분리하고 그들 전부 다 궁중 마당에 모아서 꽃챙이를 처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귀족들, 그 상인들, 대부분 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드라큘라의 그 아버지와 형에 반대해서 그를 몰아냈던데 동조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젊으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새 성을 진데 데려갔다. 그래서 새로운 성이 바로 포에나리 요새, 포에나리 성이라고 흔히 얘기가 됩니다. 발라드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왈라케 역사서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부활절 옷을 입은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서 포에나리 요새를 짓는데 끌고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옷을 입고 파티 옷을 입었는데 옷이 다 해져서 완전히 나체가 될 상태까지 옷도 못 입고 요새에 짓는데 동원이 됐다. 즉 귀족들, 젊은 사람들과 상인들,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도 동원됐다. 그리고 목숨을 연명할 정도의 음식만 제공받고 거의 쉴 시간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라키아에서의 블라드 3세기가 포에나리 요새를 건축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건축 아닙니다. 포에나리 요새가 그 전에 지어졌는데 이것을 증축한 거예요. 보완하는데 이용했다. 그때 자기의 어떻게 국민들이죠. 하지만 자기와 반대했던, 자기의 형제와 아버지한테 반대했던 그들을 이 요새를 건축하는데 동원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포에나리 성이 진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드라큘라 성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 포에나리 성에서 그 끝까지 그 터키군과 저항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포에나리 성이 드라큘라 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드라큘라 영혼이 아직도 있다고 믿고 있대요. 지금 20세기, 21세기에도. 근데 그 포에나리 성 건너편이 아르제슈 성인데 사실은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에나리 성의 그 돌을 가지고 아르제슈 성을 쌓는데 동원됐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얘기가 너무나 다르고, 또 하나 이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혼동될 정도로 있는데, 그래서 누구는 아르제슈 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드라큘라 학자인 레이너드 맥날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데, 그 사람은 아르제슈 성이 진짜 드라큘라 성이다. 즉 포에나리 성에서 무너진 돌을 가지고 그 건너편에 있는 아르제슈 성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데는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포에나리 성이 진짜 그 드라큘라 성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 하여튼 현재 와서도 맥넬리라는 사람이 이쪽을 포에나리 성을 방문했는데 실제로 거기 당시 사람들이 저 성에는 드라큘라 영혼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농부는 열심히 성경책을 읽으면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 성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키는 사람도 자기는 목격했다라고 맥넬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주변에는 항상 박쥐들이 있었대요. 박쥐를 들어온 게 뱀파이어죠. 바로 드라큘라 영혼이 아닌가. 그러면서 박쥐에 물리면 정신이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정신이 이상하게 돼서 다른 사람 물려고 한다. 결국 그래서 죽게 된다. 꼭 뱀파이어에 비슷하죠. 그리고 성벽 주위에는 밤에 늑대들이 울음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겨울에는 늑대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마을을 습격하기도 한다. 또는 그 주변에 들개들이 항상 어떤 밤에 소리를 지른다. 그 원주민들한테 포에나리 요새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박쥐 얘기, 성벽 주변 늑대 얘기는 실제로 브람 스토커가 쓴 드라큘라에 보면은 드라큘라 성에 갇힌 하커라는 인물이 이 성을 나가려고 할 때 밖에서 늑대들이 그를 지키는 걸 봅니다. 그래서 나가는 걸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상당히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자, 그럼 독일에서의 블라드 3세 얘기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줄 것 같습니다. 독일은 특히 블라드 3세의 잔인함에 대한 기록이 유난히 많았던 곳입니다. 특히 트란실바니아에 거주한 작센인, 우리 색슨족을 작센이라고 그랬죠? 색슨족들. 보통 이런 상인 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트란실바니아에 거주하는 독일계, 즉 색슨족계 카톨릭 수도사들, 신부들의 증언이 그 토대가 됩니다. 즉 드라큘라가 파괴한 작센인들의 그 거주지, 트란실바니아 거주에 살던 작센 상인들이 증언하고, 드라큘라가 이 트란실바니아를 침공하면서 거기 있던 카톨릭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몰수하려고 그래요. 그때 도망친 카톨릭 수도사, 독일계 카톨릭 수도사의 증언이 이 독일에서의 블라드 3세에 대한 기록의 어떤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블라드 3세가 그 파괴한 교회 리스트와 파괴한 날짜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실제 목격담에 근거하지 지어낸 얘기는 아니다, 단순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 강좌에서 이 트란실바니아의 작센 상인들은 그 상권을 장악한 지배층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 블라드 3세의 잔인한 행위에 대한 기록이 이 작센 상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했다는 점은 즉 이들이 블라드 3세를 지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블라드 3세 반대 세력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블라드 3세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는지 지금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아니 저도 이 부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수도사들을 특별히 처벌했다고 나와 있는데 네, 그렇죠. 수도사들 특히 그것도 독일계 수도사들을 어떤 박해할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 목적이 있었는지 이것도 좀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작센 상인과 사이가 안 좋았을까? 그리고 왜 독일 수도사들을 박해했을까? 그게 참 의미가 있는데, 우선 그 답은 그 다음 우리 한번 화면을 보기로 하죠. 블라드 3세는 작센 상인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았던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트란실바니아는 헝가리형이었죠. 그렇죠? 그 작센 상인은 트란실바니아에서도 작센 상인이 거주한 트란실바니아는 아주 부촌이에요. 경비도 튼튼하고 그들이 경제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트란실바니아에서 많은 물자를 가져오는데 경제 시스템을 장악했던 트란실바니아 작센 상인들이 많이 비싼 값의 물건을 많이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왈라키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경제적 박탈감을 느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드 3세가 이 작센 상인들이 왈라키아에 진입해서 물건 파는 걸 금지했어요. 그래서 왈라키아의 그 국경 근방에서만 장터를 허용하고, 심지어는 아까 포에나 요새를 만들었는데 거기 큰 길을 닦았는데 그게 바로 트란실바니아 이어지는 길인데 그 도로를 이용할 때는 돈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작센 상인이 분노에 찼겠지. 자기 장사하는 어떤 데 좀 많이 그 방해를 끼치고 특권을 다 박탈했기 때문에 당연히 블라드 3세가 군주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겠죠. 즉 블라드 3의 정적들, 늘 우리 블라드 3세는 정적과 싸웠죠. 그죠? 대부분 형제들 또는 이복 형제 사촌들과 싸웠는데 정적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이제 그런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따라서 실질적으로 트란실바니아의 그 브라쇼브라는 지역도, 이 지역도 작센 상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블라드 3세 정적인 단 3세를 아주 대놓고 지지를 해요. 이쪽 편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 3세가 브라쇼브, 즉 트란실바니아 브라쇼브라는 지역에서 반역을 도모하고 자기가 정당한 왈라키의 군주다라고 했을 때 바로 블라드 3세가 그를 침공해서 단 3세를 죽이고 그의 편을 들은 작센 상인을 모두 처벌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김에 거기 있던 그 성당, 독일계 카톨릭 수도를 다 부수고 수도를 잡아서 포로로 만들고 꼬치를 처형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제적 특권을 상실하고 많이 도시가 파괴됐기 때문에 작센 상인들은 블라드 3세에 대한 어떤 분노에 찼겠고 그의 만행을 더욱더 널리 알리는 데 힘썼겠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답해야 될 것은 카톨릭 수도사입니다. 독일계 카톨릭 수도사와 정확히 말하면은 블라드 3세는 카톨릭이라기보다는 정교회 사람이에요. 동방정교회. 원래 동방정교회의 뿌리는 저기 동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로만 카톨릭이 있죠. 근데
동방 정교회는 사실 로만 가톨릭과 전부 서로 뿌리는 똑같지만 나중에 달라져요. 재밌는 사실은 동로마 제국과 소로마 제국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서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동방 정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랬고, 이 동방 정교회 즉 그 비산팀을 중심으로 했던 거기서는 이쪽을 로만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형제이면서 동시에 달라지는 결이 좀 다르다. 그래서 카톨릭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헝가리 왕이 이를 구금한 다음에 풀어주는 조건으로 너 카톨릭으로 개종하라고 그랬어요. 같은 기독교면서 다르죠. 개신교도 많이 파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신교와 카톨릭도 원래 비슷한데 뿌리는 같은데 달라졌듯이 어떻게 보면 정교회와 카톨릭도 똑같은데 뿌리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카톨릭 수도사를 살해했을까? 이제 그 의문이 풀리죠. 자, 그래서 이제 도망친 또 독일계 카톨릭 수도사의 증언을 많이 합니다. 증언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얘기가 또 널리 퍼지게 되는데, 그 베네딕트 수도의 소속 제이콥 수사 얘기를 한번 잠깐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원래 트란실바니에 있었는데, 제가 소속했던 것이 다른 교로, 원래 그 카톨릭은 약간 또 세분화된 게 많아요. 프란체스칸 회도 있고 도미니칸 회도 있고 여러 회가 또 달라요. 또 이것들이. 이건 카톨릭의 특징입니다. 정교에서 무슨 회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베네딕트교이기 때문에 회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머무르던 곳이 베네딕트교가 아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피신을 가서 어디 가냐면은 바로 왈라키아에 갑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칸 수도원에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드라큘라를 만나게 돼요. 블라드 3세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만나서 같이 갔던 수사 중에 2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한 명은 이제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냐라고 드라큘라가 물어봤을 때 누구는 간다 못 간다 했는데 결국 다 죽여버렸어요. 간다고 한 사람은 넌 거짓말한다 죽였고 못 간다고 한 사람은 너도 죽어봐라 하면서 왜냐면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 처형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사람 어떤 수도사는 그런 얘기 한스라는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그랬대요. 당신은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죄 없는 어머니야 애까지 죽이지 않았냐. 애를 왜 죽였냐 했을 때 이렇게 그랬대요. 그럼 애가 나중에 잡초가 있을 때 위만 뽑냐 뿌리째 뽑아야지 다시 자란다는 거죠. 즉 아이가 커서 자기한테 복수할 것이다. 뿌리째 뽑아야 된다. 그래서 죽였다. 자기 잔인한 행각을 이렇게 정당화시켰죠. 심지어는 한스 수도사가 넌 지옥 갈 것이다 했을 때 말뚝형으로 죽였는데 심지어는 그의 당나귀도 같이 죽였다 그래요. 주인 따라가라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이콥 수사가 이걸 도망친 다음에 어떻게 탈출한 다음에 이 사람 베네딕트교이기 때문에 이 베네딕트교에 속한 독일계 수도사들이 여러 가지 퍼지는데 스위스에 있는 갈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갔고 어떤 오스트리아의 람바흐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베네딕트의 수도원에 바로 이 블라드 3세라는 기록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알린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제이콥 수도사는 그뿐만 아니라 당시 신성 로마 제국에 프레드릭 3세가 있었는데 그게 궁정시인이죠, 궁정시인. 궁정시 중에 미헬 베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헬 베하임한테 바로 이 얘기를 전달해요. 근데 미헬 베하임은 원래 궁정시인이라는 거는 우리 역사적인 얘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제이콥 수도사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어떤 드라큘라는 얘기를 일종의 시로 쓰고 그것을 궁정시인은 음악을 연주하는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듯이.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바로 왈라키아의 군주 드라큘라를 불린 독재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아주 장편의 시를 만듭니다. 이것을 1463년에 바로 프레드릭 3세의 궁정에서 공연을 해요. 근데 프레드릭 3세가 되게 이걸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귀빈이 올 때마다 여기서 공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해하죠.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들을 죽였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귀까지 같이 죽였다는 얘기도 들어있고 여기서 약간 또 선정적인 얘기가 첨부가 되는데 블라드 3세가 빵을 피해 찍어 먹었다 라는 얘기를 해. 마치 수프 빵 먹듯이
거기서 미에 네하임의 그 얘기가 여기 나온다. 그래서 뱀파이어와 연관성이 또 여기서 또 드러났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출판물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드라큘라 얘기는 여러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즉, 이 베하임이 쓴 얘기 말고 12개의 다른 드라큘라 얘기가 나와요. 독일 여러 지역에 나오는데 뉘렌베르크, 스트라스부르크, 밤베르크 등등에서 여러 에디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걸 하나 보면 우리 그 1499년 독일의 뉘렌베르크의 그 팜플렛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읽어보자면 여기 야만적이고 피해 금질인 인간인 드라큘라에 관한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얘기가 소개되어 있다. 그가 어떻게 사람을 꼬챙이에 깨고 사람들의 머리를 솥에 넣고 어떻게 끓이고 태우는지, 그가 사람들의 살을 어떻게 벗겨내고 양배추 통처럼 사람들을 난도질하는지, 이 이야기들은 보여준다. 그는 또한 어린아이를 구워서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먹게 하였다. 이 밖에 많은 끔찍한 이야기가 이곳에, 그리고 그가 통치하던 땅에 있다라고 기억을 해요. 이게 뭐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독일에서 많은 팜플렛이 이제 나오는데 또 목판화도 나오고, 그죠? 인쇄물이 발달했기 때문에 널리 퍼졌다고 그랬죠. 막 판매 부수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지 이제 끔찍한 장면들, 뭐 가령 꼬챙이도 꽂아 죽이는 사람, 그 꼬챙이 사이에서 식사하는 블라드 3세, 이런 목판화들을 이 팜플렛에 많이 수록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믿기 어렵지만은 또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팜플렛을 보면 당시 역사적 사건, 실제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드라큘라가 침공했던 지역들, 지형의 세부 사항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어가지고 이걸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떤 기술하고 있다, 객관적으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트란실바니아의 작센 상인들이 거주했던 브라쇼브하고 시비우도 역시 작센 상인들이 어떤 만든 타운이죠. 트란실바니아. 여기 기록 보관소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날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쪽 보면 이게 그 목판화 그림이죠. 그죠? 보면 쭉 보면 이게 뭐 사람을 막 이렇게 도끼로 막 그냥 토막내는 그림도 있고, 가운데서 그 블라드 3세가 있죠. 식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있고, 어떻게 저기서 어떻게 밥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들, 그러니까 뭐 이런 장면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런 것들이. 네. 근데 제가 이런 서양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느낀 거는 특히 잔인한 방법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어머니랑 아기를 같이 죽였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이렇게 죽여서 그거를 그 어머니한테 먹게 시켰다거나 그런 것들이 특히 더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블러드 3세가 좀 이렇게 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혹시 자기가 어떤 어머니랑 어떤 어머니랑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심리적인 어떤 상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쵸. 이건 참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없는 행동들이죠. 이제 뭐 추정하건데 블라드 3세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터키로 그 유배를 가고, 그렇죠. 하면서 어머니의 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모성애 같은 걸 받지 못했을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또 거꾸로서 모성애를 안 되더라도 고로 모성애를 역이용하는 처벌이야말로 더 이상 잔인한 방법이 없었겠죠. 그죠? 모성애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끔 했다는 것은 더 그 처벌 방식이 얼마나 잔인했나, 잔혹했나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 장면이 블라드 3세가 사람들을 꼬챙이로 꽂고 식사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거 참 보기도 좀 하지만 보기도 이렇게 사람 재미놓고 재미는 즉사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즉사하지 않고 서서히 그 죽어가는 장면들인데 너무 엽기적이에요. 이게 밥을 먹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밥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래서 이것도 뭐 믿기 어려운 얘기고 진짜 보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을까? 굳이 저럴 수 있을까? 그것들 있죠. 너무 잔인하니까 이 정도 보고 하네요, 우리. 자, 그러면 이렇게 잔인한 처벌을 했는데 그럼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했을까? 그냥 즐기기 위해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이렇게 그가 사람들 잔인하게 처벌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목적을 한번 추론해 보기로 한번 하죠. 우선 그의 포악한 성격이 아마 이렇게 그런 잔인한 일을 눈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게 했겠지만 아마 이게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약한 군주의 지위에 대한 대응 조치다. 왈라키아에는 그 귀족간의 파별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외우 내한으로 군주의 지위가 되게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심지어 귀족들이 군주, 즉 우리 흔히 말하는 모이보드라고 그러죠. 모이보드. 이 모이보드인 군주에 해당하는 그를 많이 죽이고 바꾸는 일이 너무나 성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왈라키아 군주가 1년에 1, 2년 만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한두 달 만에 바뀌는 것도 있어요. 우리 실제 그런 이 example을 봤죠? 바로 그 드라큘라도 첫 번째 재인간이 2달밖에 안 되고 세 번째 재인간 2달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상태에서는 늘 쫓겨나고 그런 일이 너무나 자주 있었다. 그 블라드 3세가 3번에 걸쳐 인기 있지만 결국 6년 반밖에 안 했어요. 길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귀족의 잠재적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반기를 드는 귀족들을 잔인하게 처형해서 너희들 나한테 혼난다 라는 걸 보여주게 한 것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군주의 두 번째 자리에 올랐을 때 블라드가 잔치에 보야르, 귀족들 보야르라고 그러죠. 초대를 합니다. 그때 거기 보면 자기 부친과 형의 죽음에 관여한 귀족들도 있고 자기한테 음모를 띄는 귀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역대까지 왈라키아를 다스린 군주가 몇 명이나 되냐 물어봤대요. 블라드 3세가.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연로한 귀족이 한 50명 됩니다. 그랬대. 한 50명이 군주가 바뀐다는 게 세상에 상식적으로 놀랍죠. 누구는 또 젊은 사람 한 30명쯤 됩니다. 그랬대. 딱 수십 명의 군주가 바뀌었다고 다들 인정을 해요. 자, 이러자 이제 바로 블라드 3세가 그들을 처형해 500명의 보야를 처형했다. 그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주에 올랐다가 금방 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너희들 입으로 말하지 않느냐. 군주가 이렇게 형편없는 위치에 있다고. 본보기로 500명이 되는 사람 다 죽였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뜻을 거슬리면 어떻게 된다는 한 본보기로 그랬겠죠. 그리고 자신한테 충성하면 어떤 보상이 따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빼앗은, 즉 처형된 귀족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의 가신들한테 나눠줬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블라드 3세는 어릴 적부터 항상 생존의 위협을 받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좀 포악해지고 좀 극단적으로 잔인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그의 잔인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람이 잔인해질 수는 있는데 잔인해지더라도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면은 너무 놀라운 게 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잔인해지더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약간 좀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으로 잔인한 사람인 건 분명하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굳이 그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아마 자신도 언제든지 권좌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강수를 들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자기의 아버지와 형이 너무 비참하게 살해당하던 그 복수심,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처형했는 한 큰 동기 중에 하나였겠고, 또 하나는 자기 휘하에 있는 현재 귀족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잠재적 반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처벌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학자들이 흔히 얘기할 때 그가 왜 이런 잔인한 처벌을 했나, 범죄 없는 정의로운 국가, 정의 얘기를 참 여기서 많이 하는데 정의로운 거. 그러니까
적군 귀족들만 처벌한 게 아니라 범죄자 자기 국민들도 이렇게 처벌을 했대요.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도 꼬챙이로 처벌했고, 그래서 너무나 가혹한 처벌을 국민들한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왈라키아가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급감했다.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처형을 당하니까. 그 예를 보여주는 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 광장에 분수대가 있는데 공동이 쓰는 분수대예요. 여기 보면 황금컵을 갖다 놨대요. 오른쪽 그림이 뭐 그 황금컵은 아니겠지만은 한번 갖다 붙여봤는데, 이 황금컵은 공용으로 분수대 물을 마시라고 갖다 놨는데 아무도 이 황금컵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 탐낼만 하죠. 어떻게 이걸 안 훔쳐가겠어. 이거 한번 훔쳐가다가 어떻게 처벌당할지 모르니까 못했다는 거죠. 그 왈라키아는 도둑이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또 하나 그 보면 보게 되는 게, 외국 상인이 왈라키아는 도둑이 없다는 말 듣고선 또 뭐 금화가들은 어떤 그 마차 비슷한 거 갖다가 마당이나 궁정 앞에 놨대요. 근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거기서 금화가 좀 없어졌다는 거야. 우리 당연히 없어질 거 생각하겠지. 근데 이 사람이 찾아가서 블라드 3세한테, 아니 이날은 도둑이 없다 그랬는데 왜 내 금화가 없어졌냐고 그랬대요. 외국 상인이. 그러니까 내가 그럼 그 말을 찾아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찾긴 찾았습니다. 찾긴 찾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라드 3세가 금화 대신에 또 하나를 살짝 더 집어넣었대. 개수를 150개 금화가 없어졌는데 하나 더 넣었다는 거죠. 금화가 맞느냐 했을 때 그 상인이 딱 보니 하나가 남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 블라드 3세가 너 정직하게 하면 다행이다. 네가 만약에 정직하게 얘기 안 했으면 너도 저 도둑처럼 꼬챙이 꾀도 죽을 것이다. 물론 그 말 훔친 도둑도 잡아서 꼬챙이 꽂았겠죠. 너도 당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 우리 질문 하나 던져보죠. 외국사에 처음에 그 말을 도둑 맞았을 때 처음에는 금방 도둑이 안 잡혔어요. 근데 드라큘라가 어떤 포고령을 내요.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더니 금방 도둑이 잡혔대요. 어떤 내용의 포고령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마을 사람들한테 내일까지 뭐 못 잡아오면 너네 전부 다 꼬챙이 끼워먹을 거야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집집마다 다 뒤져가지고 나오면 뭐 그 집안을 다 뭐 멸하겠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뭐 비슷하고 다 맞습니다. 비슷하고 거의 똑같은 답인데, 그때 약간 그렇죠. 이 사람 공동체 힘이 들거든. 못 잡으면 너희 다 모두 다 꼬챙이 꽂아주겠다. 마을 사람 마을 사람 전체를. 그러니 도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다 죽는데. 그리고 이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 금방 잡혔다. 스케일이 확실히 다르네요. 사람을 목숨을 뭐 어떻게 그렇게 하찮지 않게 여기는 사람 같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가장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오스만 터키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수단이다. 오스만 터키군들은 항상 늘 전쟁을 벌여왔죠. 헝가리와 벌여왔고 왈라키아 많이 벌여왔는데, 오스만군이 진군하는 곳마다 블라드 3세는 자기가 잡아서 죽인 그 포로들을 꼬챙이에 꽂은 시체들을 전부 다 걸어놨대요. 그러니까 오스만의 그 군인들이 딱 봐서 보면서 너무나 기겁을 해가지고 혀를 내고 공포에 질렸다는 거예요. 오스만 그 군의 그 정예군이 있어요. 정예군. 예니체리 군이라고 있어요. 재밌는 건 예니체리 있는 군은 그 기독교인들의 아이들을 모아넣어서 개종을 시키고 만든 부대예요. 최정예 부대고, 이들이 바로 황제의 최측근 부대예요. 황제 재미있죠? 꼭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자기 이슬람교를 만든 다음에 했는데, 예니체가 가장 용맹한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용맹한 군인들도 너무나 공포에 질렸다. 드라큘라 하면 너무나 잔혹한 그 처벌 방식에. 그 예로 1462년에 한번 우리가 트리고비슈테를 함락시킨 적이 있어요. 메흐메트 2세가 한번 일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드라큘라는 트리고비슈테를 떠나서 다른 곳을 피신했는데, 떠나기 전에 이 트리고비슈테 2만 명의 사람을 꼬치에 꽂아놨다. 그래서 메흐메트 2세가 있죠. 들어왔을 때
2만 명이 꽂혀 있는 걸 보고 너무 기겁을 했다. 뭐 군인들도 말할 수 없죠, 그죠? 거기 보면 어린 아이하고 아기들이 같이 꼬챙이 꽂혀 있는 거 있고, 그리고 내장이 터졌으니까 내장에 새들이 둥지를 튼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메흐메티에서는 그랬대요. 그 욕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제거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영토와 국민들을 통치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칭찬해줬어요, 이게. 사회가 칭찬했지만, 터키군은 너무나 공포에 지르고 드라큘라만 나오는지 악마의 사신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라드 3세는 그 강대국 사이에서 그 약소 국가인 왈라키아를 지키기 위해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 이 막강한 터키군에 맞서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 이렇게 막 머리를 써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 공포가 또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드라큘라는 아마 공포에 누구보다도 많은 노출됐던 사람일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죠? 그러면 전쟁도 겪었고 포로도 됐었고 아마 심리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일종의 심리전이겠죠. 꽂아놓고 떠났다는 거, 적군에 대해서. 또 하나 보면 약한 나라의 군주가 강대국을 상대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목적 보면은 뭐죠? 정교회 수호라고 해봤습니다. 블라드 3세는 터키, 오스만 터키, 즉 이슬람 국가죠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국가로부터 기독교 국가, 특히 정교의 국가로서의 왈라키아를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정확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로마 제국이 사실은 1453년에 몰락하죠.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티움을 함락을 시킴으로 해서. 그리고 그 옆에는 불가리아도 멸망합니다. 오스만 터키가 침공해서 자기의 그 영토를 만들어요. 세르비아도 무너지고. 그리고 또 하나 흔히 기독교 국가의 방패라고 했던 훈여디 있었죠. 그가 죽죠. 전염병에 걸려 죽는데 그 용맹한 훈여디 장군의 사망으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력이 구심점이 없었다. 헝가리 여전히 기독교 국가로서 구심점 역할을 했지만은 왈라키아도 도움이 필요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센터의 중심에 터키와의 전쟁에 최전방에 나설 수밖에 없는 위치에 드라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역할, 즉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한 그의 역할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는 실제로 1462년에 그 마차시 1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확히 헝가리 군이 아니라 잘못됐네요. 이게 헝가리 군이라 터키군을 무찌른 다음에 헝가리 왕 마차시 1세한테 보낸 편지에 나옵니다. 자기가 터키군을 무찌른 것은 바로 헝가리 왕과 기독교를 위해서, 그래서 술탄 즉 터키와의 평화를 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가 터키와 싸웠던 것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기독교를 위해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가 말하는 기독교는 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왈라키아는 동방정교회 최후의 보루다라고 볼 수 있고 정교회 사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왈라키아에 보면은 쿠르디아데 아르제슈라는 곳에 가면은 정교회 성당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바로 화면 보면 이게 바로 쿠르디아데 성당 사진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약간 정교회 그 교회는 약간 모습이 카톨릭 교회와 틀리죠. 좀 다른 거죠. 네. 아니, 이 블라드 3세가 이렇게 굉장히 잔인한 처벌 방식을 사용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유는 들어봤지만 저는 들으면서도 계속 궁금했던 게 이런 정치적 이유 말고도 어떤 개인적이거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이유도 혹시 있을까요? 그쵸, 누누이 몇 번 얘기를 해봤겠지만 개인적인 이유도 컸겠죠. 사실은 그 분노가 얼마나 살면서 했겠어요. 그는 그 왕좌에 오른 시간보다 감옥에 갇혀 있고 구금된 시간이 더 길어요. 더 길고 15살 때부터 터키에 감금되어 있었으니까. 게다가 부친은 살아당하고 형도 산채로 화형당하고 다른 친척들도 많이 죽고 고문을 당했어요.
게다가 첫 번째 부인 자살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동생한테도 배신당해요. 그죠? 라두 3사. 그죠? 라두가 배신했죠? 친동생이 배신하고 이슬람 터키에 붙었고, 그리고 심지어 사촌한테 배반당합니다. 아주 친했던 사촌이 있죠? 몰다비아의 왕, 슈테판 3세.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맹세한 혈족지간인데 서로 도와주자고. 사실 그 일전에 한번 왈라키아가 터키와 전쟁을 벌일 때 몰다비아 슈테판 3세가 그 틈을 노려서 왈라키아를 먹으려고 침공한 적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나중에 그 슈테판 3세가 후회했다고 그래.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 가장 믿던 사촌한테도 가족과 같은 배신당하고 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것은 인간의 목숨이라고는 싸우려다. 값어치 없는 것이다. 막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인 어떤 처형을 즐겨 사용했던 폭군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블라드 3세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하죠. 루마니아에서는 물론 영웅입니다. 그 이교도와 싸운 영웅,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오스만 터키와 싸운 영웅이다. 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영웅. 근데 바로 그 왈라키아 오늘날 루마니아를 뵀으니까 루마니아에서는 그를 영웅으로 기리고, 특히 그가 드라큘라 성인 포에나리성 그 부분에 마을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드라큘라 용맹성을 기리는 춤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어떤 사람은 드라큘라가 루마니아가 어려움 빠졌을 때 다시 살아 돌아서 루마니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19세기의 루마니아 시인 미하이 에미네스쿠라는 사람은 시를 써서 이런 위급한 시에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칸박도 국가와 주변 국가에서는 드라큘라는 역시 악마의 아들, 악마의 화신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블라드 3세와 뱀파이어 얘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라드 3세는 피 빠는 뱀파이어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에 뭐 빵을 피에다 빵을 찍어 먹었다고 또는 해야지만 사람이 피 흘리는 가운데 식사를 했다는 얘기 나오지만은 실제로 근데 피를 빠는 속성은 없어요. 단지 블람 스토커라는 19세기 영국 소설가가 드라큘라의 그 잔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드라큘라를 그의 소설 드라큘라에서 뱀파이어로 설정을 하죠. 그래서 드라큘라라는 용어는 뱀파이어 동의어가 돼버리죠. 하지만 이 소설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왈라키아의 군주 드라큘라는 15세기 어느 작은 유럽 국가에 잠시 동안, 그죠? 잠깐이죠? 권력을 잡았던 인물로만 알려지거나 아마 거론조차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브람 스토커의 뛰어난 상상력이 블라드 드라큘라를 죽었지만 사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언데드라고 그러죠? 죽었지만 죽지 않는 존재, 언데드. 좀비도 언데드라고 하고 드라큘라, 뱀파이어도 언데드라고 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즉 뱀파이어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강좌. 오늘은 그 뱀파이어 모델이 된 역사적 인물 드라큘라를 마쳤고, 그가 왜 드라큘라의 원형이 되었는가를 그 생애와 그리고 그의 어떤 잔인한 행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 물론 드라큘라 말고도 뱀파이어 모델인 인물은 여러 있지만 드라큘라를 제외하고 가장 뱀파이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 마토리 에르제베트라는 인물입니다. 헝가리의 백작 부인입니다. 역시 동유럽 사람이에요. 비슷한 어떤 성격도 좀 갖고 있고, 다음 강좌에는 뱀파이어 모델이 된 역사적 인물 마토리 에르제베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